그날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계획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부엌 시계가 초침을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균열도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진석은 늘 그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든 일을 미리 계산한 사람처럼 행동했죠. 저는 그 침착함이 가족을 지켜주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신문을 덮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석은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고 저는 늘 그렇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딸 영란은 식탁 끝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사춘기의 일부라 여겼습니다. 그 침묵이 곧 칼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진석은 외투를 걸치며 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은 다정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말 잘 기억하고 있지?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지만 저는 그저 바쁜 아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아주 조금 어긋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석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희 씨 맞으시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셔야겠습니다. 상대는 설명하지 않았고 질문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질문만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은 예정대로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낮에 받은 전화를 이야기하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 별일 없어. 진석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물컵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평온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 남편이 서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잠들기 전 영라의 방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18살 딸아이가 품고 있는 침묵의 무게를 저는 그때까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 누군가의 계획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게 있다는 말. 설명도 이유도 없던 그 문장 하나가 밤새 머릿속을 긁어댔습니다. 진석은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현관에 놓인 구두는 가지런했고 외투는 옷걸이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서둘러 나간 흔적도 망설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어떤 날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늦음. 짧고 단정한 글씨.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아꼈던 걸까? 아니, 언제부터 저에게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
영란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도 내려오지 않았고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문을 열었을 때 영란은 침대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이 아니라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안 가? 영란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평소에 무심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나랑 같이 나가야 돼. 이유를 묻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왜? 어디로?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영라의 눈빛이 그 질문들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따라와. 거기 가면 알게 돼.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고 도로 위의 소음마저 과장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만 몇 번이고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읽는 건지 시간을 확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발밑이 갑자기 꺼지는 느낌이 들었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라야, 여기 왜? 엄마 들어가. 영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8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 순간을 연습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의자는 딱딱했고 형광등 불빛은 사람의 얼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어제 전화 속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낮고 딱딱한 감정 없는 그 목소리. 성희 씨, 남편분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듣지 않았는데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진석의 늦은 귀가, 설명 없는 외출, 묘하게 빠져있던 통장 잔고, 가끔 새벽에 울리던 전화. 저는 그 모든 걸 바쁘다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조사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날짜와 숫자,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진석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낯선 단어들이 남편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영라가 조용히 제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릴게요. 영라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는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1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영라를 바라봤지만 영라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리 말 못해서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조사실에 울려 퍼진 것은 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집에서 늘 듣던 그 목소리. 돈 이야기, 지시, 그리고 누군가를 제거하듯 말하는 무심한 어조. 이번 건은 깔끔하게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제 귀가 아니라 제 삶 전체가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조사관도 말이 없었고 영라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석이 설계한 그림자 속에서 영라 역시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설계의 끝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신호등인데 풍경이 전부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만 다른 쪽으로 밀려난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의 흔적. 진석의 면도 크림향, 그가 즐겨 마시던 커피 냄새. 그 냄새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영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컵을 마시는 모든 동작이 미리 정해진 순서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어른이 된 걸까?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담요, TV 옆에 쌓인 신문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중심이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진석의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하지만 질문은 답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제 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었고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복도에 겹쳐 보였습니다. 성희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를 주는 척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영나가 제 뒤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주 미세한 거리였지만 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관찰의 거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 상황을 예상했던 걸까?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묵직했습니다. 남편분이 남기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5억.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설명하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남자는 제 반응을 확인하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려하는 조언처럼 포장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절한 얼굴을 한 위협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진석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늘 한 발 앞서 생각하던 표정.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판을 짜두던 그 습관. 이 돈도 이 남자도 모두 진석이 미리 준비해둔 수순인 걸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도움도 유산도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한 미끼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라는 것을.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수표는 테이블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영나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돈 받으셔야 해. 그 말은 위로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수순을 알려주는 안내처럼 들렸습니다. 받아서 뭘 하라는 거니? 거기 적힌 대로 하면 돼. 아빠가 다 정해놨을 거야. 저는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였던 얼굴은 사라지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된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만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하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누군가의 설계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수표를 식탁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손을 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고 외면하면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영나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시킨 거니? 제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지키려면 그래야 한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킨다는 말로 얼마나 많은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석도 늘 그랬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겨왔는지. 그 사람들이 누군데? 몰라도 돼. 엄마, 아니, 모르는 게 나아. 영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는 건지 더 깊이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표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등을 밀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진석의 이름을 말하자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일 생각보다 큽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는 그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올 거라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선택할지 모든 것이 그의 예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들, 짧은 통화, 애매한 약속들.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돈을 꺼내는 손놀림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에, 그 미묘한 공기를 읽는 법에 스스로가 낯설어질 만큼 빠르게.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진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시하듯 말하던 어조, 모든 것을 계산한 침착함. 그가 제 앞에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 안 어딘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감옥이고 저는 스스로 문을 잠근 죄수라고. 영란은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번 묻지도 않은 정보를 흘렸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내일은 김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 만나야 해. 아빠가 그랬어. 그럴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도하고 있다고 믿는 이 판 위에서 저는 이미 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움직이는 건 저지만 방향을 정하는 건 다른 누군가라는 것을.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제가 보내는 주소로 오십시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짜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설계 속에서 움직이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약속 장소는 낡은 건물 지하였습니다. 낮인데도 형광등은 밤처럼 떨렸고 공기는 오래된 먼지와 금속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한 발 한 발이 잘못된 선택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해결사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이 빠르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수표는? 그 질문에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표를 확인하던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남기는 소리였습니다.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석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네. 그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지만 그 다정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려 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어떻게 끝나겠어. 그는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는 듯이. 해결사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진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방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수표, 도난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따뜻하던 숨결이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제 심장은 옆에서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진석은 웃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 준비한 공연에 하이라이트를 감상하듯이. 몰랐나 봐요 저 사람. 원래 좀 급해. 그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제가 쌓아온 모든 시간을 정의해버렸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손가락 하나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결사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석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넣은 사람이 맞는지. 진석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야지. 그 말에는 구원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버려졌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그는 뒤돌아서며 해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떠나라는 신호였습니다. 정리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공포는 연습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시작된다는 것을.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약속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택시 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모두 낯설었고 익숙한 동네조차 처음 보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신발들, 식탁 위에 올려둔 과일 바구니, 꺼지지 않은 작은 스탠드 불.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저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거둔 채 와인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지? 그의 말투는 늘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확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진석은 잔 2개의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유리벽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복잡한 일들 정리됐으니까. 그는 제 앞에 잔을 밀어놓았습니다. 축배를 들자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끝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그때 방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아주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던 아이의 습관이었습니다. 영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진석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깐 스친 당황은 그가 오늘 처음 보인 균열이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이 시간에. 이제 속이 시원해?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축배를 위한 와인, 평온한 거실, 아무 일 없다는 표정.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진석은 웃으려 했습니다.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영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빠한테 그게 무슨... 엄마를 믿기로 썼잖아 오늘.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변수가 등장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영나야, 어른들 일에 네가 뭘 알아?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영나는 천천히 제 쪽을 한번 보더니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지하에서 버려진 사람은 저였지만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준비해온 사람은 영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석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지만 그 믿음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그만해. 아빠 말대로.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제 아빠 말은 안 들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음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균열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완벽하다고 믿었던 설계에 생긴 첫 번째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거실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영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오래된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계산과 방치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영나는 소파 옆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급하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 순간을 상상해본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들려줄게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직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동자는 이미 도망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빠가 다 설명해 줄게.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듣기만 하면 돼.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익숙한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수표는 내가 도난 신고할 거야. 그래야 깔끔해. 성희가 들고 가게 하고 거기서 터지면 다 그 여자 책임이 되는 거지. 그 목소리는 분명 진석이었습니다. 낮고 침착했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던 사실이 소리로 들리는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영란은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성희가 한 걸로 끝나. 그 여자는 한 걸로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야.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한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름 대신 역할로 불려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도구였던 것입니다.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통제가 아니라 노출에 가까웠습니다. 영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그는 딸을 부르며 상황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 유효하다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영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과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만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아빠가 시작한 일이야. 아빠가 끝내야 해.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보호받는 사람도 이용당한 사람도 아닌 증인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석은 그제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이 판에서 더 이상 말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설계자는 여전히 자신이라고 믿었지만 마지막 조각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영라야, 제발 아빠가 잘못했어. 다 설명할게. 늦었어, 아빠. 영란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신고하려고요, 주소는. 그 순간 진석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자신감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어있음만 남았습니다. 평생 남을 조종해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조종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야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이렌 소리는 생각보다 빨리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점점 커지다가 결국 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결말을 가져다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절차적인 질문들, 정해진 동선, 익숙한 냉정함. 진석은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여기까지가 자신이 계산한 끝이라는 듯이.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계산이 틀어진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석 씨, 동행하시죠? 그 말에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오래된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그 소리와 함께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은 마지막으로 영란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결말을 맞았는지 끝까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그 말에 영란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줬잖아, 이기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택의 결과를 인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으로 아버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경찰이 진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듣는 오직 저만의 숨소리였습니다. 영란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켜보는 관계로 남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모녀이면서 동시에 같은 전쟁을 겪은 생존자들. 영라야. 저는 닫힌 문을 향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거부인지 피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와인이 남아있던 잔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축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덜 무너진 사람만 남았을 뿐.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 켜졌다 꺼지는 불빛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파멸이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남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누군가의 지옥 위에 세워진 승리는 결국 혼자 남는다는 것을. 저는 불을 껐습니다. 집안이 어둠에 잠겼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설계도 아닌 제 삶을 살아도 되겠다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23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이 이야기도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제 이야기가